중남미 소설숲 9번째 강의입니다. 우루과이 작가 마리오 베네데티의 소설 휴전입니다. 원어로는 라 트레구아 이랬네요. 영어로 하면 트러스 정도 되나요? 휴전. 네, 휴전입니다. 우루과이 작품을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시인이랑 소설가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알려진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번역된 그 시인의 작가들도 극히 드물고,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루과이 작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그 인물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라는 사람입니다. 에두아르도 누군지 다 기억도 안 나죠? 불의 기억. 네, 불의 기억 그 3부작을 쓴 사람이고요.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 견물생심이니까 이거 다 보십시오. 이게 불의 기억입니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이 불의 기억인데,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시의 언어로 서술한 기가 막힌 책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죠. 뒤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갈레아노의 이 책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시간의 목소리라는 책입니다. 문학 작품의 그 장르를 넘어서는 기가 막힌 책입니다. 짤막짤막한 산문시 형태의 글들을 모아놨는데요. 휴전을 번역한 김현균 교수가 번역했습니다. 시간의 목소리. 이 책도 꼭 보시고요. 그리고 갈레아노의 책 하면은 우리 젊었을 때 80년대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라틴 아메리카 역사 배울 때마다 필독서였던 수탈된 돼지라는 책 기억하십니까? 수탈당한 돼지. 이 수탈당한 돼지를 쓴 사람도 바로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입니다. 그리고 갈레아노 거울 너머의 역사, 이 책도 역사학에서는 필독서로 꼽히죠. 남아메리카 역사를 읽는 새로운 눈을 제시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레아노 책들이 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출신입니다. 이 몬테비데오 오늘 소설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마르틴 산토메이지만 그 마르틴 산토메를 감싸 안고 있는 몬테비데오가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바로 이 갈레아노가 몬테비데오 출신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인데 갈레아노를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오늘은 정말로 시간 맞춰서 끝내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해서 90분 만에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있죠? 여기 이 그림이 마트리니 광장. 저 뒤에 보면은 우리 마르틴 산토메가 거리를 헤매고 또 광장에서 앉아서 이 상념에 젖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180페이지 이 광장에 관한 또는 몬테비데오 도시에 관한 서술이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180쪽 보시면은 해가 났지만 추운 날이었다. 겨울의 태양은 마음이 따뜻하고 인자하기 그지없다. 마드리스 광장까지 걸어가 이랬죠. 네, 이 마드리스 광장의 분수대 풍경이랍니다. 이 근처 어디에 벤치에 앉아서 우리 마르틴 산토메가 상념에 젖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 잠깐 보시죠.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지도 보시면은 여기 우루과이가 있고요. 옆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끼어서 오랫동안 전쟁을 하기도 했었죠. 원래는 이 브라질의 한 속주로 편입되었다가 나중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전쟁을 거치면서 우루과이로 독립했다고 하는데 이웃나라끼리 친한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는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 국기에도 그 태양 인형 있죠. 태양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껴 있고요. 가운데 심장처럼 생긴 나라가 나중에 하겠지만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 파라과이 보이죠? 가운데 심장처럼 생긴 나라. 그리고 그 위에가 볼리비아입니다. 그리고 길게 있는 나라가 칠레. 그리고 이쪽 위에 있는 나라가 페루. 그죠? 여기 옆 조그만 나라가 니카라구아. 니카라구아 옆에 적도가 통과하고 여기에 갈라파고스 섬이 있죠? 우리 누굽니까? 찰스 다윈이 조사를 했던, 그리고 콜롬비아. 콜롬비아 제국이 파나마까지 이어졌었죠? 옆에가 베네수엘라. 그리고 옆에가 가이아나죠, 가이아나. 여기가 수리남. 그 이쪽이 프랑스령 기아나. 이게 답니다. 이 남아메리카 전부입니다. 여기 위로 파나마에서 쭉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가 우루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나라. 다 우리가 이제 훤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루과이가 조그맣게 있는데요. 이 우루과이의 인구는 3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은 나라죠. 그리고 몬테비데오의 인구가 130만쯤 된대요. 120만, 130만이니까 용인시보다 조금 큰 정도. 뭐 면적은 용인시만 안 하겠지만은 이 정도, 성남시 정도 크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루과이는 인구 비중이 아르헨티나와 비슷합니다. 백인 인구 비중이 95%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뭐 메스티소나 이런 아주 소수 민족들이 산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탈리아나 이쪽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설의 배경이 되는 몬테비데오가 해안가에 있고요. 맨 아래쪽에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다 보면은 로차에서 시작해서 멜로, 살토까지 쭉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지도가 조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잠깐 볼게요. 이 우루과이 근현대 역사를 짧게 보겠습니다. 이 우루과이 역사할 때 늘 그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호세 바뜨의 이 오로도니에스입니다. 꼼꼼히 읽으신 분들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166페이지에 나옵니다. 166페이지에 그 버스인가요? 전철인가요? 타고 가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에게 뭐 동성연애 얘기하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노파가 나타나서 큰 소리 치는 장면이 있죠. 정말 사악한 작자예요. 가정을 파탄내는 자들 말이요. 쭉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노파는 말을 계속했다. 난 바띠의 주의자이지만 이혼에는 반대해요. 이랬죠. 이 바띠에라는 이 사람, 바띠의 주의자, 바띠에이스모라는 말까지 쓴다는데, 이 우루과이 역사할 때는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1856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1903년부터 7년 그리고 11년부터 15년까지 우루과이 대통령을 역임했는데 이때 사회주의적 개혁을 단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그 후에 몇 번 굴절을 겪다가 지금까지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의 스위스라고 한대요. 이 라틴 아메리카의 스위스라고 얘기하는데 노동개혁, 공공사업 국유화, 그리고 이민 장려,
사형제도 폐지 등 급진적인 어떤 좌파적 개혁을 수행한다고 하네요. 여기 갈레아노의 책 불의 기억 3권에 보면은 우리 바티에 이 오로도네스 대통령 개혁의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꾸만 잊어먹어요. 표시를 해놨을 텐데. 여기입니다. 이 불의 기억 3권 66쪽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스캔을 해서 올리려다가 스캐너가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파일에 올리지 못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14년 이 대통령 임기 말년에 쓴 글입니다. 그는 성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쓰고 저 세상의 것들을 파는 자들을 공격하는 연설을 한다. 이 그는이 바로 이 오로도네스 바티에입니다. 우루과이 대통령직을 맡았을 때 그는 하느님과 복음서 앞에서 서약할 수밖에 없었지만 곧 자신은 전혀 믿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했답니다. 여기 휴전이라는 책에서도 하느님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바티에라 그랬는데 바티에입니다. 호세 바티에 이 오로도네스는 하늘과 땅의 권력자들을 무시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교회는 이미 그에게 지옥의 좋은 자리를 약속했다. 교회에서는 지옥 갈 놈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하고 이 맞짱을 뜬 모양입니다. 그에 의해 국영화되거나 또는 하루 8시간의 노동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기업들은 칼날을 간다. 그러니까 이 주요 기간 산업들 다 국유화했던 얘기죠. 그리고 이미 이때 1914년 이 무렵에 8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악마는 남성 지상주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에 대한 안갚음을 벼르고 있다. 남성 지상주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대통령이었대요. 그러니까 여성의 평등, 양성 평등 얘기를 전면에 내세운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가 여성의 이혼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을 승인하자 적들은 외친다. 금방 여기 노파가 얘기한 게 그거죠. 이혼 소송을 허용했대. 여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걸 카톨릭 국가에서는 이쪽 남아메리카에서는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 가깝죠. 근데 이 이혼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을 승인하자 적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여성의 방탕한 행실을 합법화하고 있다. 라고 이 적들이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상속의 권리를 서자들에게도 부여하자 적들은 외친다. 서자들, 특히 이 백인 남성들과 이 원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들이 있겠죠. 그는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다라고 큰 소리 친다는 거죠. 적들이 말이야. 그리고 그가 최초의 여자 대학교를 만든 다음 우루과이의 민주주의가 외다리로 걷지 않게 하고 여성을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 건네지는 영원한 어린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곧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하자 그들의 적들을 외친다. 여성의 두뇌는 열등하다. 적들은 하나하나 다 이 오르도네스, 이 바티에라고 불리는 이 오르도네스 대통령의 정책에 다 반대했던 것이죠. 이혼 소송 제기를 허용하자 여성의 방탕한 행실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서자들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자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자 대학을 만들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 여성의 두뇌가 열등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마초들의 이 마초이즘에 저항하는 정책을 펼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우루과이 현대사를 얘기할 때 상징적인 인물이죠. 우리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 무익한가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우루과이 대통령인데 그 사람 말고 이 우루과이 근현대사를 얘기할 때 맨 앞에 놓여 있는 인물이 우리 휴전이라는 소설에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그리고 휴전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그 자유분방해 보이고 자기 선택권이 뚜렷한, 특히 우리 누굽니까? 아베야 네도, 이 아베야 네도, 라우라죠. 라우라 이름이, 이 라우라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뒤에 배경에 정치적 배경에 이 바트의 이 오르도네스라는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루과이 그 몬테비데오 해변이 기가 막히다는데 거기 가시면은 이 바티의 이 오르도네스 대통령의 동상들이 곳곳에 있답니다. 우리 할머니 여행 가시면은, 해리포터 할머니 여행 가시면은 꼭 저 사람이 바로 바티예구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스페인어 서바이벌 스페니쉬만 배우면 되겠네. 그러면 서바이벌 스페인어만 배우면은 어디 가도 이제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표가 보이죠? 옆에 우표가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우표인 모양이에요.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입니다. 꼬레오스 센테시모스 이랬죠. 1811년에 대스페인 독립전쟁을 하고요. 25년 8월 25일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30년에 헌법 제정을 합니다. 1830년이 공식 독립기념일이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18거리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죠. 이게 여기 몬테비데오 거리 하나가 역사적 장소라는 거죠. 사실 이 둘이 만나고 헤어지고 걷고 하는 그 거리 하나가 우루과이 역사가 곳곳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3.1로 이런 게 있듯이 여기에도 다 18로 2.5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역사적 사실을 상징하기 위해서 거리에 명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장도 헌법광장 이게 나오죠. 독립광장도 나오는데 다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25년부터 28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거 500일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그야말로 이 건곤일척의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우루과이도 포함되고 파라과이도 포함되고 그런다 합니다. 여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둘러싸고 경계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맞물리죠. 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전쟁이 정말 피바람 부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7월 18일에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39년에서 51년까지 길게는 이렇고요. 짧게는 1843년부터 51년까지 장장 8년 동안에 대전쟁 벌어집니다. 이 내전이죠, 내전. 콜로라도당하고 블랑코당. 이것도 다 나옵니다, 이 소설에.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루과이의 대표적인 양당이라고 합니다. 콜로라도당과 블랑코당이 있다고 하는데, 콜로라도당이 적색당이라고 그러고요. 블랑코당이 백색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당이 주로 콜로라도당이 정권을 장악하다가 67년에 블랑코당이 정권을 이어봤는데 여기 또 혼란이 일어나고 하다가 73년에서 85년까지 군부 독재가 실시됩니다. 여기 또 암울한 세월이었죠. 이때 우리의 작가들 마리오 베네데티와 갈레아노 등이 다 망명을 떠납니다. 군부 독재는 남미의 어떤 공통적인 역사의 행적인 것 같습니다. 이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더러운 역사, 더러운 전쟁이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었죠. 자, 우루과이 근현대 역사에서 주목할 것은 호세 바티의 이 오르도네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의 개혁이 이른바 근대 우루과이의 판을 짰다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뒤에 김영균 교수의 그 해설을 보니까 이 우루과이를 공무원의 나라, 사무실 공화국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게 다 그러니까 안정화되어 있는 거죠. 다 이 연금 생활이 가능한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무실과 이 관료 체제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거의 변화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 뒤에 우리 젊은 디에고 있죠? 디에고. 우리 딸 블랑카의 애인, 이 디에고가 얘기하는 부분 보면은 나옵니다. 역동성이 없다고, 이 우루과이는. 그리고 이 뇌물과 뒤에 온갖 그 낙하산 인사,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에스테반이라는 우리 그 산토메의 큰아들이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을 가는 그 과정에서도 뇌물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사례를 잘 보여주는 국가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만큼 그 사회가 역동성이 떨어지고 이 매너리즘에 깊이 빠져든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관료제와 사무실 공화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권태, 지리멸렬함, 그리고 아주 뒤에 얘기합니다만은 혼수 상태 같은 일상을 이 휴전이라는 작품에서 그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휴전은 49살, 예순을 앞둔 49살 그 퇴직을 앞둔 한 남성과 25살 차이가 나는 24살 여성과의 사랑 얘기, 연애 소설을 읽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랑 얘기를 주 스토리라인으로 하되 그 뒤에 배경이 몬테비데오가 있고 그 몬테비데오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이 혼수 상태 같은 삶들, 그리고 이 부조리와 뇌물과 그리고 이 매관매직이 횡행하는 그런 도시의 삶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적인 문장으로 아름다운 연애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우루과이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59년에 완성한 걸로 되어 있죠. 원고는 59년에 완성되어 있고 배경은 1957년, 58년입니다. 이 배경이 57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 이사벨이라는 아내가 쓴 편지를 산토메가 발견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장면 있죠? 기억나죠? 그게 22년 만에 편지를 다시 본다라는 그 이사벨의 편지가 뒤에 쭉 길게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보면 57년 2월부터 58년 다음에 2월 28일까지 중간 우리 라우라가 죽고 난 4개월을 가로 안에 넣고 나면은 약 몇 년이니까 8개월 정도에 이르는 시기의 일기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리오 베네데티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얼굴이 상당히 개구쟁이처럼 보이죠. 키도 작고 이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전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장의 맛을 즐기면서 읽으셔야 되고 유머의 맛을 또 즐기셔야 됩니다. 이 베네데트 특유의 유머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라우라하고 이 아베아 네도하고 이 데이트를 할 때 키스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루과이 전력회사 그 잘난 전력회사의 전기가 나가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게 이 곳곳에 킥킥거리게 만드는 유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인물입니다. 1920년에 태어나서 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이 4살 때 약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몬테비데오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몬테비데오하고 자신을 일체화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신은 몬테비데오를 쓰고 또 몬테비데오의 얘기를 듣는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 남미 작가들하고 다르게 이 환상적인 소설 같은 걸 실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리얼리티 충실하게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르가스 요사나 마르케스나 이런 카를로스 푸엔테스, 나중에
시즌2에 읽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의 소설들을 두고서 그건 고급 취향의 독자들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 몬테비데오 시민들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글쓰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혁명적 소설 이런 걸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아는 것만 쓴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본 몬테비데오 사람들의 얘기를 쓰는 게 자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작품 해설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223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223페이지 보시면은 사무원들과 공무원들의 나라 우루과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세계를 쓰는 것은 작가적 양심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게 나의 한계다. 중상층 몬테비데오 사람을 벗어나면 매우 불안해진다. 그것은 내가 잘 아는 영역이다. 언젠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한 적이 있지만 우루과이는 공화국의 범주에 다다른 세계 유일의 사무실이다. 이 말은 사실이면 나는 이 중산층을 잘 안다. 노동자 계급을 다루지 않는다고 힐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나의 노동자들은 결코 노동자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몬테비데오 중산층, 사무실에 갇힌 중산층, 바로 여기 자동차 부품 수입 회사 사무실 있죠. 이 사무실이 몬테비데오의 축소판, 넓게 보면은 우루과이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그 산토메가 근무하는 이 자동차 부품 수입 회사 그 사무실이 바로 이 사무실 공화국 아르헨티나의 알레고리로 읽을 수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 누굽니까? 부장부터 시작해서 부장인가? 본부장에서 이 부본부장 얘기하고 그리고 감독관 얘기 나온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 회사의 이사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온갖 여기 사적인 오르가슴 이런 말을 쓰는데 누구였죠? 어떤 직원 하나가 이사가 이 CEO인가 이 사람 딸과 놀아나면서 어떤 뭡니까? 고속 승진을 하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추락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 사무실의 얘기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들려주는데 그게 바로 몬테비데오의 축소판이자 나아가서는 우루과이, 이른바 사무실 공화국, 관료들의 공화국, 우루과이의 하나의 알레고리로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은 매너리즘이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이 권태와 지루한 일상에서 몸서리를 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의 이 마르틴 산토메라는 퇴직을 앞둔 사람입니다. 맨 앞문장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요. 맨 앞문장부터. 이제 퇴직까지 6개월 28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지 어느덧 5년이 넘었다. 나에게 정말 휴식이 그토록 절실할까? 아니다. 그러니까 휴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절실하게 이 정년퇴직을 기다렸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잘 아시겠지만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휴식을 얻었다. 퇴직이죠. 이제 뭘 하지? 하는 암담함. 그러니까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삶의 뭐랄까요? 위험성이랄까? 그 현대인들의 내면의 깊은 불안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심리소설로 읽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삶의 이면에 도사린 그 불안과 공포의 정체를 탐색해 들어가는 추리소설처럼 보이기도 해요. 상당히 고급진 소설처럼 읽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의 장남,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 이쪽에 많습니다. 대거 이쪽으로 이민을 왔다고 하죠. 식인종의 요리책 제가 소개했던가요? 이 식인종의 요리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작가인데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가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보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그 요리사 얘기인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예. 알라딘 중고에서 구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기 이탈리아에서 온 그 이민 후세대가 저 변두리에 있다가 찾아서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어디죠?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근교로 오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주간지 마르차 문학 기자였다 그러는데 우루과이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주간지 마르차입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를 얘기할 때 이 세대라는 잡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세대하고 사상계라는 잡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60년대, 70년대는 창비 문학운동에서 창비하고 문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루과이 문학과 이 정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마르차라는 말이죠. 마르차는 행진입니다. 행진. 마취예요. 마취. 이 행진하니까 진보적인 잡지 냄새가 나죠. 이름에서부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이 사람도 마르차의 편집 진용이었고요. 그리고 마리오 베네데트는 오랫동안 그 마르차라는 잡지가 창간 이후 줄곧 그 군부 독재가 들어서서 폐간되기까지 74년 폐간되기까지 마르차의 문학 기자를 지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군부 독재, 군사 쿠데타로 군부 독재가 시작되면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시인이면서 소설가인 극작가, 평론가, 저널리스트, 그야말로 전천후 작가였다고 하는데 거의 90권이 넘는데요, 책이. 그러니까 대단히 글쓰기를 좋아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소설은 1959년에 완성하고 60년에 간행됐습니다. 휴전. 그리고 이 휴전으로 스스로를 소설 쓰는 시인이라고 명명했다네요. 그러니까 문장이 원문은 우리가 읽지 못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김현균 교수의 훌륭한 번역에 기대해 보더라도 상당히 문장이 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쓰였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테마는 염세주의와 어떤 숙명론, 매너리즘이죠. 그야말로 숙명론에 길들여진 도시 생활자, 직장인의 그 초상입니다. 초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아니, 읽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바로 이제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이 고개 끄덕거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세요. 다 보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친정옥 선생님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남미 여행 가시면은 가장 그 당당하고 행복하실 거예요. 우리 누굽니까? 우리 봉다리님이나 우리 역촌동 할머니 이런 분들은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봉다리 잘 듣고 있습니다. 아니, 얼굴을 보여야죠, 얼굴을. 좀 사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 밖에 안 나가는 게 세수도 안 하고 그러죠. 머리도 안 감고. 우리 하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눈곱만 떼고 수업 들어오는 애들이 많고. 그래서 뭐 학생들은 당연히 비디오를 다 켜야 되는데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특별한 회의할 때 말고는 옷을 입은 적이 없으니까 아랫도리는 잠옷 입고 위에 남방 셔츠 입고 그리고 앉아서 강의하고 듣곤 합니다. 괜찮습니다. 끄셔도. 자, 휴전 개요 볼게요. 요 표지 그림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게 제일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표지 디자인 보시면은 그림이 떠오르죠? 그죠? 이 길게 드리워진 그늘, 이 그늘을 끌고 가는 이 서류 가방을 든 회사원의 모습입니다. 마르틴 산토메의 일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신뢰할 수 없는 화자 기억나죠?
신뢰할 수 없는 화자가 아니라 이 일기체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화자예요. 1인칭 1인칭 중에서도 일기로 쓴다는 것은 독자들이 이 화자이자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토메죠. 산토메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자들은 이 산토메의 일기, 이 나라고 쓰는 일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텍스트를 재구성해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일기는 그야말로 선적입니다. 이게 리니어 구성이죠. 선적 구성이죠. 쭉 따라가면 플래시백이 과거의 이사벨이나 과거의 기억들이 장모에 대한 기억들이 있죠. 불멸의 장모. 무서운 장모 있습니다. 이 불멸의 장모의 기억들, 장모 무섭죠? 응? 우리 혜슬이 아빠도 무섭대, 장모가. 백년 손님 하는 순간에 이 불멸의 장모, 공포의 장모가 등장하는 거지. 그 기억들이 플래시백으로 환기되긴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는 다 신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 셋에 대한 판단도 다 신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일 경우에는 끊임없이 화자를 의심하면서 우리가 텍스트에 개입하면서 읽어가지만은 이런 1인칭 일기, 특히 일기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독자는 전적으로 화자를 신뢰합니다. 신뢰하면서 그 화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충실하게 재구성하면서 스토리를 자기식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화자를 의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 기법들은 하나씩 유의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몬테비데오의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거리, 광장, 집, 아파트, 그리고 맨 마지막 즈음에는 그 라우라의 부모가 운영하는 양복점, 그죠? 양복점이 있는데, 마네킹에다가 늘 치수를 재는 아버지를 흉보는 얘기 있죠? 그 라우라의 부모는 친부모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친부모는 아닌 것으로, 뒤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인물들의 동향에도 주목해야 되지만은 이 동선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선 실제로 몬테비데오를 나중에 뒤에 지도를 제가 하나 찾아서 올려놨습니다만은 몬테비데오가 철저히 구획된 도시래요. 이쪽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계획된 도시여서 분당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구획된 도시여서 거리 이름으로 다 찾아가고 그런 게 다 수월하다 그럽니다. 우리 브로드웨이 가보면 다 칸막이 구획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다. 그런 식으로 도시가 조성된 모양입니다. 그 도시 한 거리, 광장, 그리고 아파트, 사무실, 카페 하나하나가 이 화자들의 어떤 복식 같은 복식이나 어떤 그 기억의 환기 역할을 하죠. 그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능하다면은 몬테비데오의 큰 지도를 펼쳐놓고 이 동선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이 몬테비데오 1950년대 이랬더니 몇 개가 나와요. 몬테비데오 1950 맵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지도가 나오는데, 네, 딱 바둑판이에요. 정확하게 그 바둑판처럼 구성되어 있고, 헌법광장이 있고, 독립광장이 있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카페 사진 같은 것도 몇 개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찾아서 보시면은 이 소설을 훨씬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정확하게 모더니즘적 기법이에요. 우리 한국 소설로 얘기하자면은, 이 박태원의 소설. 박태원 있죠? 우리 봉준호 감독의 이 외할아버지. 박태원의 소설가 부부시의 일 같은 거. 일일이나 그 이상의 그 소설들 있죠. 날개 같은 게 바로 이 산책이에요, 산책. 이 날개는, 이 이상의 날개는, 이 아내에게 반사육당하는 무기력한 이 권태에 찌든
한 남자의 외출 행각이거든요. 5번의 외출입니다. 5번의 외출을 그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외출했다가 이제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인파 속에 섞어들면서 나도 한번 날아보자 라고 얘기하죠. 이게 나도 한번 살고 싶다. 제대로 한번 살고 싶다. 라고 몸부림치는 이 산책의 소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경성역 갔다가 이게 돌아다니는 산책의 동선들이 선명하게 잡힙니다. 근데 도시가 주인공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박태환 소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하나의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셈입니다. 이런 그 소설의 기원은, 소설의 글쓰기 기원은 보들레르입니다, 보들레르. 이 보들레르가 얘기한 산책자 모티프라는 게 있거든요. 파리를 1950년대에 다 이곳저곳 다 산책하면서 산문을 쓰고 시를 씁니다. 그게 그 파리 자본주의 수도였던 파리를 곳곳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불황아, 거지, 매춘부 그러면 쭉 보면서 자본주의의 폐허를 쭉 드러내죠. 그걸 그래서 1850년대 19세기 중반 모더니티의 수도였던 파리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의 흔적들을 찾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상가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걸출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케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이 발터 베냐민의 그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너무 방대하긴 한데 이 중에서 이 보들레르 편은 보들레르 따로 책이 나와 있으니까 보들레르 편은 꼭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보들레르에서 이어지는 이 모더니즘적 글쓰기의 핵심적인 모티프가 산책자예요, 산책자. 도시라는 인조 공간이죠. 인공의 공간이죠. 이걸 인공 낙원이라고 했어요. 이 보들레르는 이 인공 낙원에서 모든 사람들은 익명성을 획득합니다. 이 익명성을 획득하면서 익명성 속으로 스며들어서 인공 낙원을 방황하죠. 그게 산책자 모티프의 핵심이에요. 그 인공 낙원의 폐허까지를 읽어내는 과정들이 흥미진진합니다. 발터 베냐민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몬테비데오 도시인들의 삶을 리얼하게 그렸다고 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산책자 모티프를 원용한 이 도시 소설로 읽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프카 소설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관료들의 서류 더미에 질식할 것 같은 그 인물들 있죠. 이 카프카 소설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상하이 모던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하이의 그 뛰어난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했던 장 아이링 있죠. 이 장 아이링이 바로 상하이를 소설을 쓴 작가죠. 장 아이링이 이 양반은 30년대, 40년대를 대표했던 우리 중국 할 때 했었죠. 장 아이링의 두 번째 향로, 첫 번째 향로는 게 있었죠. 그리고 최근 작가로는 제가 최근에 읽은 중국 소설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왕안이라는 둘 다 여성 작가인데 왕안이가 쓴 장한몽이라는 이 평론가들은 왕안이를 두고 장 아이링의 이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하이가 배경입니다. 상하이를 배경으로 해서 쓴 기가 막힌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작가 중에는 요코미치 리이치가 쓴 이거 했던가요, 우리? 네. 요코미치 리이치가 쓴 상하이죠. 이런 작품들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도시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도시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소설들입니다. 이 휴전을 보면서 몬테비데오를 좀 가까이 만나다 보면은 그 당시 이 근대에 들어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시를 배회하는 익명들의 초상들 있죠. 초상들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물들 보시면 전체적인 개요가 잡힐 것 같아요. 마르틴 산토메는 49살입니다. 이때 50이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65세?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상당히 나이가 들었죠. 은퇴를 앞둔 자동차 부품 수입회사 어떤 부장,
고위 관리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신입 보조사원으로 이사벨은 자기 아내죠. 아내인데 몇 살 때 죽었죠? 이거 알아야 되는데 24살 때 죽었죠. 그리고 우리 산토메가 28살 때 맞죠? 4살 차이. 근데 저 책 제목이 장한가 아니에요? 장한가. 아, 훌륭합니다. 장한가. 네. 그러니까 그 콩떡같이 얘기하면 쑥떡까지 알아듣고 그래야 됩니다. 장한가예요, 장한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가 기억 속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자식들이 있는데 에스테반은 공무원이고요. 블랑카라는 그 여자아이, 딸 있죠, 딸. 이 블랑카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뒤에 라우라 아베아네다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죠. 가까이 지냅니다. 이 여성들의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능력이 놀랍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 블랑카의 애인, 남자친구가 디에고였죠. 디에고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반은 공무원, 그야말로 그 관료 유형의 인간처럼 보이고, 블랑카는 자유분방한 젊은 여성처럼 보여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바예트 대통령이 깔아놓은 그 여성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하이메라는 아이, 막내둥이가 있는데 얘가 동성애자여서 아버지를 속을 새깁니다. 그래서 이 게이에 대한 이 산토메의 편견이 대단하죠. 네. 이 세 자식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산토메, 이사벨, 에스테반, 블랑카, 하이메 이 다섯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직장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 직장이 이 사무소가 바로 사무실 공화국 몬테비데오 또는 우루과이의 축소판이라는 점, 이 위계도 그렇고요. 여기 그 행태도 보면은 바로 우루과이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이 있고요. 이 무뇨스, 로블레도, 수라레스, 마르티네스 등등이 있는데 이 수라레스가 누구죠? 그 이사의 딸인지 CEO의 딸과 어떤 그 관계를 맺으면서 고소 승진하는 사람이죠? 맞죠? 수아레스가 아니고 수아레스. 그리고 마르티네스, 이 멘데스, 산티니에도 그 동성애자죠? 이게, 신입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라우라 아베아네다가 있습니다. 25살 연하의 연인입니다. 뭐 괴테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삶의 새로운 리듬을 부여하는 사랑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보면은 아도낀 비그날레라는 친구 있죠. 골 때리는 친구입니다. 이 아도낀이란 말이 뭐 돌대가리, 멍청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니발이라는 외국에 갔다가 들어온 친구 하나 있고, 그리고 에스카욜라라는 친구 기억납니까? 그 어릴 적 친구였는데 지금은 돼지처럼 잘 웃기던 친구 있잖아요. 이 속물이 된 친구입니다. 다 속물이 된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멸의 장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라의 부모가 맨 뒤에 나옵니다. 이러면 얼추 등장인물이 다 소개된 편이죠. 얼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행인 1, 2 이런 거 말고는. 그리고 누굽니까? 로블레도 있죠? 그 뒤에 산토메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이 정도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자동차 부품 수입 회사의 부장으로 있는 산토메가 이 권태와 혼수 상태 같은 일상에 진저리를 치면서 서서히 은퇴를 준비하는 형식의 일기인데, 어느 날 신입사원으로 우리 라우라가 등장하면서 이 소설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쯤 개요를 보면은 이제
뒤에는 몇 가지 어렵지 않게 쭉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 하나씩 잘 볼게요. 사무실공화국 앞에서 다 얘기했었습니다. 네. 우리도 뭐 공무원이 많아지면은 공무원 공화국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최고 선망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최고 뭐라고 하나요? 그 대기업에 들어가는 걸 인생 목표로 삼으니까. 이게 안전하다는 이유죠. 이게 우리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갖춰질수록 사무실 또는 관료 공화국이 현실화하게 되고,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일상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혼수 상태와도 같은 그야말로 똑같은 일들의 반복. 그래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높죠. 일단 몇 군데 보시겠습니다. 많은 문장들이 있는데 최소한도로만 뽑아봤습니다. 사무실공화국. 사실 예나 지금이나 뇌물은 항상 존재했고 낙하산 인사나 부정거래 따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초기의 활력하고는 다르게 이제 이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이때 꼭 찾는 게 도박 이런 거죠. 마약, 뭐 섹스,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그 어떤 부정, 새로운 그 뭐랄까요, 그 에너지랄까, 새로운 그 열정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모험들을 하겠죠. 그럼 뭐가 더 나빠졌나? 머리를 쥐어짠 끝에 더 나빠진 것은 체념하는 태도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니까 50년대 중후반 몬테비데오 사람들의 집단적 멘털리티는 체념 상태. 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게 정치적인 그 혼란기입니다. 50년대, 60년대 여러 혼란기를 겪습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 좌파들의 등장하면서 그것과의 대결로 좀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러죠. 반항아들은 체념하게 되었고 어정쩡한 반항아들은 반항아들은 몇 페이지죠? 뭐 틀린 것 같은데? 71, 72쪽. 반항아들은 어정쩡한 반항아들이 되었고, 잘못 썼네요. 반항아들은 어정쩡한 반항아들이 되었고 어정쩡한 반항아들은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반항의 에너지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반항아들은 어정쩡한 반항아들이 되었고 어정쩡한 반항아들은 체념으로 쏠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겉만 번지르르한 몬테비데오라고 표현을 쓰죠. 겉만 번지르르한 몬테비데오에서 근래에 와서 번성한 두 무리를 꼽으라면 그건 게이들과 체념한 인간들. 이 체념이 가장 무섭죠. 뭐 잘 되겠지. 다 해 먹으라고 해. 이런 그 체념들이 그 사회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질환 같습니다. 체념이라는 전염병 이런 말 쓰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워낙 관료제 시스템이 이 완강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일본이 그렇다 그러죠. 일본이 이 관료제 시스템이 워낙 그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서 촘촘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통계를 내는데도 다 팩스로 해야 되고, 이 관료들의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그 사회가 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손타쿠라고, 손타쿠. 손타쿠란 말이에요. 촌탁이라고, 촌탁. 알아서 기기. 이 알아서 기기라고. 눈치 보고 알아서 기기라고 합니다. 이 윗사람들의 심기를 얼마나 잘 읽느냐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핵심적인 매뉴얼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상사의 심기 읽는 법, 이게 최고의 매뉴얼이래요. 이 상사에게 잘 보이는 법. 이 손탁구 문제가 가정뿐만 아니고 회사, 관료 사회, 그리고 외교까지도 이 손탁구라는 그 태도죠. 이 태도가
일본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책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손닦고 문제는 일본 사회의 그 비활력성 또는 퇴행성이 이런 완정화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비된 관료 사회의 원인이 있다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행정 시스템이 완비될수록 그 행정의 논리에 따라서 다 길들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행정의 원활성,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칫하면 이건 흉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흉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제 이런 체념, 무력증이죠. 무력증.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촘촘하게 다 가둬놓으니까. 예전에는 뭔가 불법적인 것을 손에 넣고 싶을 때만 뇌물을 썼다. 그 정도야 뭐. 하지만 요즘은 합법적인 것을 원할 때조차 뇌물을 제공한다. 완전 무법천지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회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것조차를 원할 때도 다 뇌물을 써서 해야 되는 무법천지의 사회가 우루과이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우루과이하고 좀 다르죠? 남미의 스위스 이런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스위스도 오스트리아 스위스도 지금 그 극우 정권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특히 오스트리아 그렇죠. 오스트리아 11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110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무역회사의 분위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수아레스하고 발베르데의 딸 있죠. 그 이사장과 CEO인가의 딸의 관계를 이 비판, 풍자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갑작스럽고도 철저한 변화, 이사회 의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가담한 이런 변화가 순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수아레스와 발베르데 딸 사이의 관계가 끝났다는 데 기인한다는 사실에 일말의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둘의 관계가 끝나면서 이런 고속 승진도 끝나고 얘는 해고당하게 되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무역회사의 분위기는 사적인 오르가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사적인 이 성매매 같은 것에 의해서 다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분위기들, 이 사무실 공화국의 어떤 특징이죠.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은 이게 우리 조교님이 인용한 부분입니다. 언론 문제. 이 언론의 협잡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언론들의 문제도 여기 앞에서부터 쭉 나옵니다만 148페이지부터 보면은 엘 데바떼 사설의 변덕스러운 구문의 문체나 엘 파이스 세련된 위선, 소수의 반교권적 협작군들에 의해 가까스로 중단된 엘디아의 조잡한 보도, 네 신문 중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라마니아나의 견고한 구성, 이 신문들은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비슷한가. 서로 속이고 신호를 주고받고 파트너를 교환하면서 모두 일종의 카드 놀이를 한다. 그죠? 우리 한국의 언론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언론 상황, 언론도 이런 매너리즘을 부추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냉소주의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관료 사회 또는 사무실 공화국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보세요. 무뇨스와 멘데스, 로블레도와 나의 공통 분모는 뭘까?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 우린 때때로 함께 웃고 이따금 같이 한잔하고 서로 친근하게 대한다. 이런 유형의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정작 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무는 다른 종류의 신뢰를 가로막는 요소로 생각한다. 업무는 끝없이 반복되는 망치질, 모르핀, 유독가스의 일종이다. 이걸 30년 이상 한다는 건 그야말로 고문에 가까울 수 있죠. 똑같은 사람들하고 계속 얼굴 마주 보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고문에 가까울 겁니다. 저는 직장 생활,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직장 생활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일 그 직장에서 얼굴을 보면서 지내하는 사람들끼리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게 근대 사회 인간들의 이 권태의 출발점 같은 거죠. 인간관계의 그 피상성,
관련되죠.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 문학, 라틴 아메리카라고 해야겠죠.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 이른바 지역주의 문학과 세계주의 문학 사이에 이 기랑 관계가 팽팽하대요. 이렇게 밀고 당기는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었던 남부라는 걸 빼고 나면 대부분이 되게 보편적인 소설, 보편성을 지향했잖아요.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소설들이었죠. 배경도 전 세계에 걸쳐져 있고, 저 아일랜드부터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곳곳까지 퍼져 있고, 아르헨티나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소설들 말고는 대부분 지역적인 요소가 강해요. 우리 수알레스 천민들도 그렇고, 수아레스, 그리고 이런, 다음에 읽을 마르케스 작품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역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오 베네데티는 보레스하고는 또 다르게, 이 보레스도 조금 늦게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좀 다르게 세계주의적입니다. 몬테비데오를 얘기하되 이 세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굉장히 보편적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박태원이나 이상이 금방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이상의 키워드가, 이상 소설의 키워드가 공포와 질주와 권태거든요. 이 공포와 질주와 권태. 이 공포와 질주를 얘기하는 게 오감도 시제 1호고, 권태를 얘기하는 게 권태라는 에세이와 일련의 이 소설들, 이 날개를 비롯해서 지주회시, 그리고 봉별기, 그리고 인간관계 파탄이죠. 환시기까지 다 이 이상 소설의 핵심이 바로 이런 이 모르핀에 중독된 근대인들의 몸부림 같은 거죠. 그래서 휴전은 쉽게 읽히면서도 상당히 깊이가 있는 문장,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문장을 음미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 문장에서부터 이 메시지까지 촘촘하게 갖춰진 소설 같아요. 그리고 몬테비데오는 특정 장소를 전면에 내세우지만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조금만 우루과이 역사를 좀 알고 보면은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업가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직원을 인간으로 대하는 거요. 이게 인간관계의 핵심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자본주의적 인간관계, 사무실 공화국의 인간관계를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16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봉다리님 168페이지입니다. 여기 우리 산토메가 몹시 흥분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몇몇 사업가가 한 번은 이사회의 최고참 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몇몇 사업가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직원을 인간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결코 잊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말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으로 또 인류 전체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나는 그 말을 뒤집어 몇몇 직원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고용주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친다. 그들은 사람이다.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인간이라는 소설이 딱 떠오르죠.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연민, 증오에 찬 연민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다. 실상 그들은 오만의 껍데기와 역겨운 뻔뻔함, 경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속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구역질 나는 이들의 속은 텅 비어 있다. 그들은 가장 끔찍한 고독, 자신조차 견딜 수 없는 자의 고독에 시달린다. 임원들을 비판하면서 하는 소리지만은 이 고독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는 고독에 대해서는 이 산토메 자신도 예외가 아니죠. 끊임없이 고독의 습격에 힘겨워합니다. 이 모르핀이나 망치질, 유독가스에 중독된 사무실 직원들의 깊은 이 허무, 여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우루과이 사회, 몬테비데오 사회를 거대한 민주적 난장판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에고예요. 블랑카의 남자친구 이 디에고가 하는 말인데 195페이지 볼까요? 이 디에고의 걱정 보세요. 디에고는 뭔가 통념에 반하여 긍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이 통념에 반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혁신적인 게 이런 그 통념에 반하는 가치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극적이고 혁신적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워워 이러는 거지. 근데 하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른다. 지금까지 그 애가 가장 강렬하게 느낀 것은 공격적인 비수능주의인데 아직 여기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그 애는 우리 국민의 무관심과 사회적 추진력의 결여, 이 무관심, 이 정치 냉소주의 이런 게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추진력의 결여, 부정행위에 대한 민주적 관용, 부정행위에 대한 민주적 관용. 이게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리고 속임수에 대한 밋밋하고 무기력한 반응을 개탄스러워한다. 하면서 쭉 연금생활자 얘기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얘기하면 열정이 부족한 거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 이 거대한 민주적 난장판의 비밀이야.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객관적이었어. 하지만 객관성은 수세적이어서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안 돼. 심지어는 우리나라처럼 손바닥만한 나라조차 바꿀 수 없어. 열정이 필요해. 뒤에 마지막 문장. 우루과이 사람이 자신의 수동성의 혐오를 느끼는 날, 그날이야 비로소 쓸모있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이 백그라운드랄까요? 어떤, 우리 산토메와 직장 동료들, 그 친구들, 가족들이 디디고 있는 몬테비데오라는 도시를 읽어야 이 라우라와 마르틴 산토메의 사랑 얘기의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라는 얘기, 전쟁. 이건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이런 그 중독되지 않기 위한 전쟁, 권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전쟁인지도 모르죠. 하느님이 이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사디스트 하느님 이러잖아요. 이 과학적 이 취향을 가진 이 과학적인 그 성적 도착자처럼 보이는 이 하느님이 사디스트처럼 우리를 이렇게 이런 무미건조한 고통으로 내몰아 버렸지. 근데 이걸 돌파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느님 잠깐 휴전합시다. 그게 의도하지 않았던 사고처럼 다가온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 상황들을 이 뒷배경으로 읽어야 이 두 사람의 사랑 얘기의 의미가 도드러지죠. 그 사랑의 비극성뿐만 아니고 그 배경의 그 음사남들, 그죠? 이 음사남들이 더욱 도드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두 개가 상호 대비되면서 이런 몬테비데오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사무실 풍경이기도 하고 확장해서 보자면 몬테비데오 풍경이기도 하고 더 크게 보자면 우루과이 모습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현대 도시 사회의 모습. 우리 관료제에 사로잡힌 우리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거대한 민주적 난장판, 디에고와 산토메의 대화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르틴 산토메의 초상을 보겠습니다. 이 초상은 이런 그 도시라는 이 캔버스에 그려지는 마르틴 산토메의 초상이겠죠. 그런 군중들 속에 그런 아주 우중충한 그 잿빛 도시 속에 그려지는 마르틴 산토메의 초상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블랑카가 말하는 거예요. 블랑카가 아버지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말로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는데 뭐 하나 변변히 하는 일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의 연속이에요. 마음속 깊이 저를 감동시키는 일도 전혀 없어요. 에스테반이나 하임에도 자신들이 비참하다고 느끼기는 마찬가지일걸요.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가끔 아빠를 보면 전 그렇게 50을 맞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빠의 강인함과 평정심도 부럽지 않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제 눈엔 지루하고 진부해 보이거든요.
저는 혈기는 왕성한데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르겠다고요. 아빠는 그냥 우울하게 살기로 체념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안타까워요.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아는 아빠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으랴. 구구절절 맞는 말이니 너만이라도 우리 가족과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또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고 마치 그간 억눌려 있던 나 자신의 절규를 듣는 것 같았다고도 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블랑카가 그려주는 이 초상이 산토메에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또 산토메 자신이 충분히 수긍하기도 하죠. 바로 이 단조로운 일상과 권태와 공허와 피로와 공포의 포로가 되어버렸죠. 그 포로 상태에서 삶은 무의미로 가득합니다. 이 무의미로 가득한 삶을 돌파해 나갈 그 자력으로 돌파해 나갈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때 사고처럼 찾아오는 게 라우라 아베아네도였죠. 라우라 아베아네도가 등장하면서 삶이 급격하게 회전합니다. 이 산토메 초상과 우리들의 초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그렇죠. 늘. 근데 이 무의미한 혼수 상태 같은 틀에 박힌 권태로 덕지덕지 치장된 그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책 읽기가 그 방법일 수 있을까요? 하나의? 저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놀이가 있어야겠죠. 놀이. 그게 뭐 연애든 책 읽기든 여행이든 뭐 돈 벌기든 돈 벌기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기 그 산토메를 질식 상태로 몰아넣는 건 바로 틀에 박힌 혼수 상태 같은 일상입니다. 혼수 상태 같은 일상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요. 앞에 나옵니다. 이 일상성의 문제는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시적 삶, 익명성 속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도시인들은 신경쇠약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정신적 혼수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틀에 박힌 일상을 만들어낸 건 나 자신이지만 그조차도 매 순간의 축적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방식을 통해서 했다. 내가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만사를 미루는 버릇이 생겼다. 결국 내 무덤을 내가 파는 꼴이다. 산토메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도 블랑카가 얘기한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나의 일상은 색깔 없고 뭐라 정의할 수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항상 임시방편적이고 늘 불확실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계속 미루면서 그것을 나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일겸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준비기간일 뿐이라고 여겼고 정작 그 기간 동안 내가 한 일이라고는 매일매일의 의무를 견뎌내는 게 전부였다. 내가 봐도 참 허탈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딱히 나쁜 버릇은 없지만 담배도 별로 안 피우고 가끔 무료할 때 맥주 한 잔 홀짝이는 정도, 이렇게 미루는 습관을 이제는 못 버릴 것 같다. 이 동네에도 소설숲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의 고질병이 되었다. 당장 내가 과거에 꿈꾸었던 바로 그 사람이 되겠어라고 일종의 때늦은 다짐을 해봤자 다 부질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젠 인생을 바꾸는 도박을 감행할 기력도 없다. 또 내가 꿈꾸었던 것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부러 기력을 더 빨리 소진하려고 덤비는 격이다. 이 정도 매너리즘이면은 이 고독은 절망적인 수준이죠. 절망적인 단계입니다. 근데 이 많은 현대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마르틴 산토메처럼 직접 발화를 하진 않지만은 이런 심리적인 매너리즘 상태, 혼수 상태 같은 일상에 짓눌린 그 공포와 불안에서 못 벗어나는 게 많은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열심히 재밌게 잘 살아야지 하면서도 가끔씩 막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붙잡을 못할 때 있죠. 뭔가 막 이 큰 소리를 치게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책을 보다가도 이게 뭐 하는 노릇이지 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람들과 관계가 만나는 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못 간 사람들은 거의 뭐랄까요? 고문 수준에 이른 것 같아요, 고문 수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 국내 여행 다녀봐, 그러는데도 국내 여행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행, 출구가 있을 텐데, 어떤 식이든, 모험이든, 놀이든, 유희든, 이게 출구가 있어야 할 텐데, 출구가 닫혀버리니까 사람들의 그 불안과 공포는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폭력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체념 상태로 빠져버리거나, 또는 에라 모르겠다 쪽으로 내달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장이죠. 일부러 기력을 더 빨리 소진하려 덤비는 격이다. 아까 앞에서 심리소설처럼 읽히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런 일상, 혼수 상태 같은 일상에서 신음하다가, 이런 불안과 권태, 매너리즘에 신음하다가, 어떤 이 체념 상태에서 기력을 더 빨리 하려고 막 덤비는 그런 모습들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때 찾아온 게 섬광과도 같은 사랑의 순간입니다. 사랑의 순간은 지속되지 않고 섬광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메마른 걸까? 감정적으로 말이다. 이 질문이 계속 휩싸고 돌죠. 나는 메마른 걸까? 아베아네다에겐 어딘가 끌리는 데가 있다. 확실하다. 대체 그게 뭘까? 딸하고 동갑이었죠. 블랑카하고. 딸하고 동갑인 이 젊은 여성을 사랑하는 우리 산토메의 심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그때 이것도 용기 있는 사람 몫이죠. 그녀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몸에 담요를 두른 채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 역시 가까이 다가가 비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득 나는 깨달았다. 이 부분이 아름답습니다. 이 문장. 문득 나는 깨달았다. 그 순간이 일상의 그 작은 조각이 지고의 축복이자 행복임을. 전에는 그 순간만큼 완벽하게 행복했던 적이 결코 없었지만 다시는 그런 감정을 적어도 그 정도로 강렬하게는 느끼지 못하리라는 서글픈 느낌이 들었다. 행복의 절정은 무릇 그러하다. 분명 그러하다. 더욱이 그 절정은 섬광처럼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하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순간을 더 길게 누릴 권리는 없다. 여기서 사랑의 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사랑의 순간 아니어도 여행의 이 엑스터시를 떠올릴 수도 있죠. 여행의 엑스터시일 수도 있고 좋은 동무들과의 정말 그 늦겁고도 기꺼운 대화의 장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책을 읽는 순간일 수도 있고 좋은 시 한 편을 만나는 순간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의 비유로 본다면은 다양한 인생의 그 활력을 불어넣는 그 사건, 액시던트들을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소중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그게 문제죠. 이 산토메도 얘기를 하지만은 해서 산토메가 보기에 바로 이 사랑은 살아있음의 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이 라우라하고 아베아네도하고 이 산토메가 주고받는 대화들 있죠. 그 임대한 빌린 아파트에서 주고받는 대화들, 내밀한 대화들은 시적으로 쭉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서 촘촘히 천천히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시라는 게 워낙 이미저리잖아요. 그 이미지들의 집합이니까 떠올리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살아있음의 근거로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은 분명 목구멍 근처에 가슴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참 시적이죠. 나의 영혼은 분명 목구멍 근처에 가슴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 목소리로 터져나올 것 같기도 하단 표현일까요? 지금껏 당신에게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베 안에다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젠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한 모금의 공기가 복부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난 언제나 누가 사정을 설명해 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 불가사의한 일 앞에서의 기쁨과 뜻밖의 일 앞에서의 즐거움은 이따금 나의 미약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느낌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누군가 그 사정을 설명해 준다. 이젠 그 이유를 알겠어요. 라고 아베 안에다가 말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의 얼굴 때문도, 당신의 연륜 때문도, 당신의 언변 때문도, 또 당신의 의도 때문도 아니에요. 바탕이 좋은 분이어서 당신을 사랑해요. 이만한 사랑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껏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 그렇게 가슴 뭉클하고 그렇게 간결하고 그렇게 살아 숨쉬는 견해를 말한 적이 없었다. 그 말이 맞다고 믿고 싶다. 바탕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믿고 싶다. 어쩌면 그 순간은 예외적인 경우였을지 모른다. 그 순간적인 그 인상이 이런 고백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난 살아있음을 느꼈다. 가슴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느낌은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주제 문장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소설 읽으면은 한 10문장쯤만 뽑아내면은 소설 전체가 딱 그려져야 돼요. 한 10문장쯤만 또는 10달락쯤만 딱 끌어내면은 거기에 포스트잇만 딱 붙여놓으면은 전체가 이제 딱 잡힐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문장이죠. 살아있음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도 잠깐 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169페이지 보면은 여기도 참 아름답습니다. 어느 날 이 라우라가 아베 안에다가 이사벨 얘기, 자기 아내 얘기죠. 아내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나이가 같다 그랬어요. 죽을 때 나이하고 그냥 분신처럼 보이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아베 안에다에게는 뭐랄까요? 조금 듣기 싫은 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이사벨 얘기 좀 해줘요. 그게 아베 안에다의 좋은 점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자신들을 더 알게 해준다.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작가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고 자신들을 더 알게 해준다. 오랜 시간을 홀로 보낼 때 총기라고 불리는 영혼의 그 수수한 문명을 본능의 가장 복잡한 곳까지 이 문장 잘 봐야 됩니다. 까지가 이어집니다. 세 번의 까지가. 욕망과 감정과 때죠. 까지가 아니고 때죠. 오랜 시간을 홀로 보낼 때 총기라고 불리는 영혼의 그 수수한 문명을 본능의 가장 복잡한 곳까지 욕망과 감정과 혐오라는 미개척의 진정한 처녀지까지 전달하도록 자극하는 활기 넘치는 탐색적 대화 없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갈 때, 그 고독이 일상이 될 때 가혹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결연하며 살아있다고 느끼는 능력을 잃어간다. 그러나 아베 안에다가 다가와 질문을 하면 나는 그녀의 질문에 더하여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제야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결연하다고 느낀다. 그러면서 이 이사벨 얘기를 쭉 들려주면서 나는 내가 몰랐던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경유해서 만나는 나의 모습을 쭉 얘기합니다. 이 이사벨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사벨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말이죠. 네, 이 사랑이 살아있음의 근거, 그리고 나를 활기차게 해준 건 물론이거니와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근거가 되기도 하겠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그 신승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울 텐데 이 대부분의 어른들에게는 뭐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굳이 없죠. 자, 그다음 사랑의 죽음입니다. 죽었습니다. 감기로 죽었는데 뒤로 갈수록 일기가 짧아지면서 빨라지죠. 그러다 결국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삼촌이 전하죠. 그때부터 오 하느님 하면서 일기가 멈춥니다. 다시 한번 입술을 움직여 죽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내게 남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역겨운 고독을 맛보았다. 고독을 보았다. 고독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고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독은 적극적인 의미의 고독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사유하고 상상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 생성적 고독이 아니고 여기서는 파괴적 고독이죠. 절망적 고독입니다. 내가 가진 이기심을 총동원하여 나 자신을 이제 고뇌에 찬 누더기가 되어버린 나 자신을 생각했다. 고뇌에 찬 누더기.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녀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관대한 방식, 그녀를 상상하는 가장 완전한 방식이었다. 9월 23일, 1957년 9월 23일에 죽었다 그랬죠. 오후 3시까지는 내 안에 나 자신보다 아베야네다를 더 많이 가졌었다. 내 안에 나 자신보다 아베야네다를 훨씬 더 많이 가졌었다. 그녀는 내 안으로 들어와 나 자신이 되기 시작했다. 바다와 지나치게 섞여 결국 바다처럼 짭짤해지고 마는 강물처럼. 바다와 지나치게 섞여 결국 바다처럼 짭짤해지고 마는 강물처럼. 그것이 바로 입술을 움직여 죽었어라고 말할 때 내 자신이 꿰뚫리고 빼앗기고 텅 비고 보잘것없다는 느낌이 들었던 이유다. 누가 와서 이 남자한테서 존재의 5분의 4를 벗겨내시오라고 지시를 내렸다. 자신의 존재의 5분의 4가 라우라였던 것이죠. 아베야네다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벗겨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의 나인 남은 부분, 쪼그라든 나 자신의 5분의 1은 여전히 하찮음과 무의미함을 의식하고 있다. 자신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내겐 좋은 목적, 좋은 계획, 그리고 좋은 의도의 5분의 1이 남았지만 나의 지성에서 남은 5분의 1은 나에게 그게 무용지물임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5분의 1의 지성이라는 게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아베야네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이 깊은 허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황은 끝났다.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소설만 봐서는 절망적이죠. 그죠? 퇴직까지 했는데 이제 뭘 하지? 그 긴 휴가, 죽을 때까지 긴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게 100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가장 무거운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 노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미래인데, 노년과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미래인데, 그 기나긴 노년, 20년, 30년을, 승윤이 미안해, 20년, 30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이런 라우라와 산토메 같은 사랑이 아니라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던져진 묵직하고도 무서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과제를 풀어가는 게, 숙제를 풀어가는 게 참 암담해 보이기도 하죠. 언제 그걸 풀어나가지. 여행이라도 좀 자유로워져야, 술집에서 술이라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야 그런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생길까요? 글쎄요. 휴전 그 후입니다. 휴전이라는 제목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디스트 같은 또는 대형 주식회사 같은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은 대화 상대로서 하느님을 원해왔다고 얘기하죠. 이 하느님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 134, 175, 206쪽에 쭉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그 의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몬테비데오 사무실 공화국에서 내팽개쳐졌죠. 이 혼수 상태의 일상 속에 내팽개쳐진 채 이 피로와 이 권태와 매너리즘 그리고 고독, 소모적인 고독이죠. 이 소모적인 고독 속에서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지.
거기에서 순간 삼권같이 찾아온 사랑이 있어서 이 5분의 4를 나를 채울 수 있었죠. 근데 그 사랑마저 떠나고 난 뒤에는 이제 어찌할 줄 모릅니다. 2월 28일에서 끝납니다. 이게 휴전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내게 암울한 운명을 주신 건 분명하다. 잔혹하진 않다. 단지 암울할 뿐. 하느님이 나에게 준 운명이 이렇게 암울했던 것입니다. 이 자신의 삶이라는 게. 하느님이 내게 휴전을 허락하셨다는 건 분명하다. 처음엔 사랑이죠. 처음엔 이런 휴전이 행복이라면 믿지 않으려 했다. 휴전이 행복이라면 믿지 않으려 했다.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굴복했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 행복이라면 나한테 이런 행복이 올 리가 믿지 않았는데 이제 그래서 저항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믿게 되었죠. 순간적인 행복 앞에서 봤듯이. 그러나 단지 휴전이었을 뿐 행복은 아니었다. 이제 또다시 나의 운명이 휘말렸다. 전보다 더 암울하다. 훨씬 더. 이제 또 하느님이 내게 던진 운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절실한가. 하느님은 나에게 커다란 결핍이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결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보다 그녀가 더 필요하다. 하느님보다 사랑이 더 필요하답니다. 또 한 문장 볼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게 행복하지 않다. 그저 불행할 뿐이다. 이제 직장 생활은 막을 내렸다. 내일 이후로는 죽는 날까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게 어쩌란 말인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휴식을 얻었다. 이젠 뭘 하지? 이 문장이 참 여운이 깊어요. 이젠 뭘 하지?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몬테비데오 한 사무실에 오랫동안 근무해온 마르틴 산토메라는 한 도시인의 초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 관계 맺기도 있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있을 텐데만은 이런 인간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은 도대체 어찌할 것인가? 이 근대인의 고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에서 익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 같습니다. 숙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갖 움직임들을 보여주곤 하죠. 그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동의 삶들을 모색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길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자본주의적 인간의 숙명론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출구를 제시한다거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면은 그건 대단히 안이한 수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우리에게 던져진 이 과제는 거의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가 있죠. 동의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이 몬테비데오의 한 그 남성의 그 비애죠, 비애. 이 비애가 이 소설에 쓰여진 지 50년 훌쩍 넘었는데, 5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60년이죠, 60년. 60년이죠? 60년 훌쩍 넘었는데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몬테비데오의 중산층을 쓴다고 했는데 그 중산층의 얘기가 이제 우리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30년대, 40년대 공황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상당히 풍요로운 나라였다 그랬죠? 브루에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중산층이 안정화되고 그랬겠죠. 거기서 점점 깊어지는 매너리즘 속에서 인간의 그 소모적인 고독은 더 깊어지고 거기서 어찌할 줄 모르고 끝내는 이제 뭘 하지? 라는 질문밖에 남지 않는 그 공허한 울림이 가득해 보입니다. 이 라우라 같은 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충격요법처럼 순간적인 이 관계를 찾아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덧없다는 것도 우리 마르틴 산토메 잘 알고 있죠. 마르틴 산토메가 만나왔던 숱한 여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뭘 하지라는 물음표로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몬테비데오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등대가 아주 유명하다 그러죠. 등대가 아주 유명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르크 바띠에라고 보입니까? 파르크 바띠에라고 바띠에 공원이 있는 모양이 우리 여기에 동상이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쭉 보입니다. 네. 중앙 광장도 보이고요. 이 몬테비데오 지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레아노의 그 불의 기억은 꼭 책장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목소리,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장르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뭐 산문시처럼 보이기도 하고 역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한 편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텔레비전인데 우루과이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1999년 얘기입니다. 이 남미 상황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브라질을 봐도 그렇고요. 텔레비전 1999년 말 우루과이 대통령이 비나르 노르테 지구에 위치한 한 학교의 개교식에 참석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거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최고 통치권자는 손수 참석해 시민 행사를 빛내고자 했다. 대통령은 텔레비전 카메라를 대동한 채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등장했다. 연설에서 그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조국의 아이들에게 경의를 표했고 경쟁이 치열한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유익한 투자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국가가 울려 퍼졌고 형형색색의 풍선이 공중에 떠올랐다. 이어진 행사의 클라이맥스에서 대통령이 아이들 모두에게 장난감을 하나씩 선물했다. 이 모든 장면을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카메라가 작동을 멈추자 대통령은 하늘로 돌아갔다. 그리고 학교 임원들은 대통령이 나눠주었던 장난감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손에서 장난감을 빼앗기는 쉽지 않았다. 재밌죠? 그러니까 우루과이 정치 상황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 99년 상황에서도 이렇다는 거죠. 이 훌리오 상기네티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통령이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와서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축혀 세우고 난 다음에 장난감을 다 선물로 주고 텔레비전 카메라 다 찍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떠나고 나자 장난감을 다 빼앗으려고 하니까 한 번 준 장난감을 빼앗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이 문장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아까 바에트의 얘기도 이 불의 기억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역사에 이렇게 쓰기도 쉽지 않고요. 이런 우화나 그 정치적 상황들을 이런 문장으로, 이런 반어적인 문장으로 비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우루과이 하면은 우리 휴전의 작가 마리오 베네데티와 그리고 역사학자이자 뛰어난 작가인 거꾸로 된 학교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책이에요. 거꾸로 된 학교, 학교 교육제도를 비판한 책이 있거든요. 놀랍습니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라운드하고 우루과이 월드컵 축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작가, 이 대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오 베네데티,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네, 오늘은 우루과이를 대표하는 작가 마리오 베네데티의 소설 휴전 함께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